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교환 366페이지에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면은 제 2020년도 형법 강론 강의 31번 파일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은 형법 강론 강의 쭉 있는데, 거기에 형법 강론 중에 31번째 그 강의가 횡령의 죄 2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 강의에, 그러니까 2020년 형법강론 31번 강의에 그 31분부터, 30분 정도부터 이후에 쭉 횡령죄 설명하면서 명의신탁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해 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강의를 보시면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어떤 법리들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거의 신용카드 범죄와 거의 비슷하게 뭐 판례 견해가 확고하게 이제 확립이 돼가지고, 아, 명의신탁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판례에 의해서 어떻게 결론 내면 되겠다, 딱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 태도를 싹 정리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건 이자 간의 명의신탁, 양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자 간의 명의신탁도 이제 중간생략 등기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그 거래하는 상대방, 즉 매도인이, 매수인이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즉,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도 나누는데, 이 명의신탁과 관련돼 가지고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와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받고, 단지 이자 간의 명의신탁, 양자 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만 그 명의수탁자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뭐 사실상의 어떤 그 위임관계, 위탁관계가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수탁자가 명의신탁물을 그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는데, 그 하는 경우에 이자 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서만 횡령죄가 성립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강의 교환상에 보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뭐 판례 견해가 확고하게 정리됐기 때문에 그 정리된 확고한 판례 견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쉽게 풀어가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이제 기출문제 변호사 시험 관련돼 가지고 2015년도에 변호사 시험이 한번 있었고, 명의신탁 문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가 나왔었고, 13년도에 그 제2의 변호사 시험이 이자 간의 명의신탁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요 이제 그 두 번 정도가 나왔었는데, 2015년도에 나온 명의신탁 문제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법원이 아직 판례를 변경하기 전이라 가지고 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그 명의수탁자가 어떤 목적물을 갖다가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원합체 판결로 바뀌면서 이제는 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 계약 명의신탁이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15년도 나왔고 계속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의미는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혹시라도 나오는 걸 대비해 가지고 명확하게 딱 판례 태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15년도 4회 변호사 시험 1문에 보면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 첫 번째 문단 관련돼 가지고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그 부작위범, 특히나 이제 잔전사기라 그러죠. 거스름 돈을 더 많이 거슬러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부작위범에서 앞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앞에서 부작위범에서 뭐 4페이지, 9페이지 총칙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밑줄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위 아파트 매각 대금 중 4억 원으로 B 소유의 그 건물에 관하여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B에서 바로 그 을 명의로 경유했습니다. 결국 관련돼 가지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둘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갑은 B와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X라는 부동산,
X라는 부동산 4억짜리를 어떻게 했냐? 4억짜리를 바로 얘한테 등기를 넣는 거죠. 그 매매와 등기가 있는데 갑과 B가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갑 명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을 명의로 넘겨준 겁니다. 둘이 명의신탁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X라고 하는 등기와 관련돼 가지고 그 X라는 부동산에 을이 등기했을 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을이 먼저 이 X라는 부동산이 넘어오게 되죠. 자기한테 있음을 기화를 해 가지고 얘가 어떻게 했냐? X라는 부동산을 갖다가 부동산이 먼저 1억 5천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1억 5천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하는데 실제로는 1억 대출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출 받은 거 관련돼 그 당시에 2015년도에는 이것이 횡령자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횡령자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얘가 이제 그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제 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갖고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C한테 팔아요. C한테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중 매매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관련돼가지고 3억에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서 이 병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이제 15년도의 문제인데 15년도는 결국 뭐냐? 얘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거, 이 근저당권 설정한 거 횡령죄. 그 다음에 뒤에 또다시 매매한 거, 이것도 횡령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횡령의 불가불적 사후 행위가 아니라 이 횡령에 대해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또다시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판례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얘가 이렇게 처분한 행위, X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이 을한테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의 명확한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1억 5천만 원 저당권을 근저당권 설정해서 1억 대출 받은 것도 횡령죄가 안 되고 이중 매매한 이 부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라 가지고 이 부분은 부동산 이중 매매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 매매 부분은 이제 배임죄 가서 배우겠는데 배임죄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명의신탁과 부동산 이중 매매가 결합된 문제였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 관련돼 그 죄책만 논하면 되겠죠. 자, 관련돼 가지고 그럼 얘한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367페이지에 갑을병의 죄책을 논하시고 그랬는데 그 쟁점 봐보시면은 첫 번째 쟁점은 단전 사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 을이 X 건물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행위. 옛날에는 횡령죄가 됐지만 지금 횡령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C와 매매 계약을 체류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행위 및 병에게 매도한 행위가 명의신탁 부동산의 이무채 부분으로서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관련된 부분. 지금은 이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X건물의 이중매매에 대한 대책으로 선매수자 C에 대한 사기죄 또는 배임죄 문제되는데 배임죄 문제 된다. 관련돼가지고 병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얘한테 을한테 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얘가 배임죄가 성립할 때 배임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냐? 성립한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그런 케이스 정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케이스는 이게 쉽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도 정리가 되고 지금으로 봐도 충분히 정리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한테 이제 횡령죄가 왜 성립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거기 보는 것 관련돼 가지고 의뢰 체크에 쟁점 나오고 2번 보면 X 건물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관련돼 가지고 학설은 이제 얘가 매도인 이 B 있죠.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X란 부동산은 얘가 명의신탁을 했지만 이 명의신탁 약정이 뭐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이게 무효란 얘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실제로 명의신탁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일로 가야 될 등기라 가지고 결국 을은 얘 물건, 즉 타인 소유, 얘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점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횡령죄가 된다는 견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 얘에 대해서 횡령죄가 된다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배임죄가 된다는 견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각각 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와 얘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엔 횡령죄도 안 되고 배임죄도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왜 안 되느냐? 먼저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은 최소한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명의신탁자, 예에 대해서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 재물의 보관자여야 되는데, 얘와 얘 사이는 얘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비록보다 갑은 이 B한테, 이 애한테가 있는 등기를 돌려가지고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채권법상의 권한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얘를 소유자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소유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소유자는 얘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떤 보위탁 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인 재물의 보관자, 얘가 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명의신탁이 무효랄지라도 사실상의 보관 위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사실상의 보관 위탁 관계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보관 위탁 관계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관계도 사실상의 위탁 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법률상의 위탁 관계잖아요. 근데 그럼 법률상의 위탁 관계가 무효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위탁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사실상의 위탁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뭐다? 이유는 바로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 가지고 사실상 위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는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얘가 보관자의 지위도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갑과 을 사이에 을은 갑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서 얘한테 손해를 입힌 거 아니냐. 그럴 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얘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관계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인관계, 갑과 을 사이에는 신인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을은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얘와 관계에서는 뭐냐? 역시 얘와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실상 위탁관계에 의한 신인관계여야 되는데 그 신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관계가 얘와 얘 사이에 위탁관계, 얘와 얘 사이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는 여기는 위탁관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즉 위탁관계라는 건 법적 어떤 그 계약이라든가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는데, B와 을 사이에는 아무런 위탁관계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에 대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설, 배임죄설, 그다음에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설이 있지만은 각각의 논거들을 제시해가지고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중간생략형 그 명의신탁의 논점이 그렇게 뭐 센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견해가 정리하지만은 판례의 입장에 의해서는 얘에 대해서는 얘와 얘 사이의 위탁관계는 뭐 법적으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아니고 사실상의 위탁관계도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만 정리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67페이지에 보면은 뭐 판례는 이렇게 쭉 정의해요. 그 다음에 이제 368페이지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뒷부분 보시면은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이중매매로 바로 넘어가는데, 제가 교환을 정리하다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환을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교환 37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376페이지에 그 밑에 부분, 판례 밑에 부분에 얘네들의 이유들, 그러니까 얘가 횡령죄가 안 되는 이유, 배임죄가 안 되는 이유, 횡령죄가 안 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중간생략 등기는 이런 이유에서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뭐 이중매매와 관련돼가지고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가 중도금만 받았다. 계약금만 받고 중도권이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금만 받았으면은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배액을 반환하거나 이래가지고 관련돼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금 이후에 중도권까지 받았다면 이 을은 이 을과 C한테는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얘가 그래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얘는 배임자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얘는 사업계약과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근데 얘가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얘는 이제 얘에 대한 배임죄의 그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자 가서 볼 게 많기 때문에 그때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논점들은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변호사 시험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13년도 변호사 시험은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이 중간생략형이라든가 계약명의신탁은 관련자들이 3명 나오는데 이자 간의 명의신탁. 이자 간의 명의신탁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는 것처럼 13년도 시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점이 굉장히 많이, 초창기 시험이라 가지고 논점을 너무 많이 냈던 것 같은데 논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중간쯤 거기 370페이지에 그 변호사 시험 문제 중간쯤 보면은 갑과 을은 경찰에서 우리들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수십억 원이 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하면서 등기부와 매매 가격 10억 원의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병은 떨어진 지갑을 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는 겁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자 갑과 을이 지금 현재 갑과 을이 있는데 얘네는 지금 누구한테 10억 원의 매매 계약서를 쓰고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이제 등기까지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제 이 매매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판매한 정을 갖다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정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정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된 A의 임야를 그 갑과 을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자, 여긴 누구다?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었고 얘한테는 명의 신탁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명의 신탁을 하고 나서 A의 임야를 갑과 을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다.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고 얘는 이제 뭐 공무원이라는 거죠. 공무원인데 자기 재산을 정한테 명의 신탁해 놨는데 그 토지를 갖다가 정은 얘네한테 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는 부분, 판매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횡령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한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얘네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적극적 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횡령죄,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정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이 명의신탁 약정이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데 이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이거는 무효란 얘기예요.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왜 무효냐? 부동산 실명법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근데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해서 얘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얘한테 판 것이 왜 횡령죄가 되냐 하는데 판례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이 둘 사이의 명의신탁은 법에 의해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가 됐지만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다? 위탁관계가, 그러니까 즉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과연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이 판단 안 했는데 뭐 아직까지 판단은 이것이 사실상의 위탁관계에 인정돼 가지고 판매한 경우 얘한테는 횡령죄를 인정하자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케이스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쟁점을 보시면은 뭐 정의 경우죠. 정의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여부를 논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의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에 가담한 죄책 그래가지고 갑이 적극적으로 권유했는데 얘한테는 어떤 죄책이 인정될 것이냐, 그것이 뭐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쟁점 관련돼 가지고는 정의 죄책 그 371페이지에 밑에 나오는데 372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명의신탁 유형,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죠. 양자 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고,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어떤 죄가 되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횡령죄가 된다는 견해, 배임죄가 된다는 견해, 무죄가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된다는 건 뭐냐? 무죄가 된다는 건 불법한 원인으로 얘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얘한테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얘는 뭐다? 팔아먹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뭐 무죄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는 얘한테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랄지라도 정과 A 사이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 횡령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논할 때 횡령죄가 되냐 안 되냐는데 가로 열고 여러분들 지금 그 시험 문제 보면은 370회 시험 보면 부동산 관련 특별법 위반의 점은 제외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얘한테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 이외에 집과 을과 A는 뭐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도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범죄는 뭐다? 얘는 정입장에서 횡령죄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가 되고 두 개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특별법의 쟁점은 제외한다고 하는 말이 없으면 그 부분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언급해야 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의 금액이 아까 10억이었죠. 10억이기 때문에 횡령에서 금액이 10억 원이 5억 원이 넘어가고 50억 미만인 경우에 특경법이 적용된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판매한 금액이 10억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경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명의신탁된 부동산 가액에 명의신탁된 부동산 가액에 관련돼 가지고 뭐 담보가 걸려 있으면 담보 가치를 빼고 나서 계산하는데 나중에 배임죄에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배임액은 부동산의 시가가 바로 그냥 배임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배임죄의 이중매매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금액이 10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 판매 금액이 매매하고 등기한 이 10억짜리였죠. 10억짜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경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갑이 이 범죄 행위에 가담한 부분에 관련된 죄책이 37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정의 횡령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이 안에서 무슨 죄가 되냐고 그랬을 때 횡령죄 공동정범이 된다. 그다음에 뭐 작물취득죄설, 무죄설이 있는데 그 검토를 봐주면 검토 및 사안에 판례에 따를 때 사안에서 갑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A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종용 설득하여 했다는 점에서 얘는 뭐가 돼요? 얘는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죠. 얘는 공동정범이 된다. 적극적으로 권유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결국 특경법상의 횡령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13년도 나머지 문제들은 쟁점들은 여러분들이 다 봤던 쟁점이에요. 봤던 쟁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나머지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호사 본인 시험에는 두 가지 정도 이자 간의 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등기가 났었는데 모의 시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본인 시험에는 모의 시험에는 중간생략형 등기와 이자 간의 명의신탁도 여러 종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명의신탁이 무효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명의신탁 문제 몇 번 냈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명의신탁이라고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실법에 의해서. 그죠?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은 명의신탁이라도 할지라도 무효가 아닌 합법적인 명의신탁이 있어요. 그게 뭐요? 부부 간의 명의신탁. 그다음에 종중 간의 종중에서 종중 대표자에 의한 명의신탁. 그런 것들은 부실법도 인정하는 명의신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충분히. 그런 논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의시험 논점을 보도록 하겠는데 17년도 모의시험 논점은 제가 논점만 정리해놓고 아예 풀이도 안 해놨습니다. 뒷부분과 우리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등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 가지고 정리도 안 해놨는데 갑과 A는 각각 1억 원씩 출자해 함께 B 소유의 대지 한 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등기 명의는 갑의 단독 소유인 것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이제 지분 정리해가지고 2억 원짜리 부동산을 갑과 A가 매수한 거죠. 근데 이제 갑 명의의 단독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2억 원 중에 1억 원은 누구 거예요, 지금? 그 지분 중에? A 거라는 겁니다. 근데 A와 갑을 매수인으로 하고 B를 매도인으로 하는 위 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B는 두 사람의 요청에 따라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6개월 후 갑은 A 몰래 대지 전부를 C에게 3억 원에 팔아넘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관련돼가지고 이것은 결국 뭐냐.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 갑과 A가 이제 공유 지분을 50%씩 가지고 있을 때 문제 제기 맨 마지막에 이 경우 수탁자, 갑과 신탁자 A의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수탁자 갑이 신탁자 A의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횡령죄 및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이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관련돼가지고 뭐 갑한테 아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15년도에 그 본시험이 나왔고 그 16년도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갑은 A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A로부터 곧바로 을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두었는데 을은 임의로 그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자, 결국 관련돼 가지고 갑과 그 을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갑은 A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을 앞으로 바로 넘겨버렸어요.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얘가 어떻게 했냐, 을이 이거를 담보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담보 제공하고 3억을 대출받았을 때. 자, 그걸 했을 때 이제 어떤 죄가 성립하겠냐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했냐, 이후에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초등학교 동창인 B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을을 혼내주라고 이제 부탁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여기서, 이것도 앞에 우리가 총문상에 나왔던 중요한 제품인데, 결국 얘는 초등학교 동창인 B한테 을을 폭행하라고 교사했어요. 얘가 팔아먹었으니까 얘가 동창인 B한테 을을 폭행해라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B는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을을 상의하라고 교사했어요. 자, 근데 결국 관련돼가지고 얘가 가가지고 일로 가지고 얘한테 눈을 실명케 하는 중상해를 입힌 겁니다. 뭐 이런 관련돼가지고 결국 갑이 B한테 교사를 하고 B가 병한테 교사한 연쇄교사인데 연쇄교사도 교사가 성립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교사와 관련돼가지고 이미 총론 시간에 배웠지만 연쇄교사든 교사의 교사든 뭐다? 다 교사가 성립한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폭행을 교사인데 상해를 했기 때문에 초과된 경우와 관련돼가지고 뭐 질적 초과냐 양적 초과냐 보면 양적 초과 정도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얘가 뭐요? 상해를 하고 중상해를 입혔는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갑한테 어떤 대책을 줘야 되겠냐 그런 것들이 논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여기서 이제 얘네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결국 얘는 뭐다? 이 3억 담보 제공 관련돼가지고 횡령죄 안 된다는 거예요. 횡령죄 안 되는 이유 아까 쭉 설명했죠. 갑, 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안 되고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 다 안 된다. 그렇다면 얘는 뭐다? 얘는 무죄다 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즉 갑에 대한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을이 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는 실제로 뭐다?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인데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죄가 안 되는 건 뭐냐? 배임죄 안 되는 얘한테는 신인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그래서 배임죄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얘한테는 왜 횡령죄가 안 되냐? 위탁관계도 최소한 신인관계에는 위탁관계가 있는데 을과 A 사이에는 신인관계도 없다. 그러므로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뭐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375페이지에 보시면 사실관계 1에서 뭐 갑을병의 대책 그랬는데
쟁점 1이 을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은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죄가 구성한지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병에 대해서는 을에 대한 중상해죄 성립 여부 및 시에 대한 특수절도의 성립 여부인데 뭐 그건 이제 시 문제는 나중에 뒷부분에 나왔던 부분이고 시의 집에 들어가서 절도했던 거고 갑에 대해서는 그 B에게 폭행을 교사했는데 B가 다시 병에게 상해를 교사했다는 점에서 연쇄교사 그러니까 총칙 시간에 배웠지만 연쇄교사하고 교사의 교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교사의 교사는 갑이 얘한테 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사의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교사는 교사범이 피교사자를 안다는 거죠. 근데 연쇄교사는 갑이 얘한테 교사를 했어. 근데 얘가 하기 싫으니까 얘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교사자가 피교사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교사의 교사고 연쇄교사는 뭐 말이 헷갈렸는데 연쇄교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얘가 피교사를 모른다는 거, 교사의 교사는 피교사자를 안다는 거. 그 차이인데 둘 다 무조건 교사가 성립한다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횡령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결국 관련돼 가지고 그 아까 똑같은 판결문이 나오고 판결문 밑에 판례에 따르면 나오죠. 판례에 따르면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의 죄책건데 병은 중상해죄 성립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얘가 왜 중상해 되면 얘를 실명하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C의 집에 들어가 야간에 C의 집에 문호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현관문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절취하기 때문에 손괴우 야간주거 침입절도 331조 1항이 성립한다는 거 관련돼가지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갑의 죄책 관련돼가지고 연쇄교사가 인정되겠냐 연쇄교사가 인정돼요. 근데 얘는 폭행을 교사했는데 중상의 어떤 결과까지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어떤 책임 폭행 치상죄의 교사범 정도가 성립한다. 이건 양적 초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생에 의해서 처벌된다 한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가지고 그 정도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연쇄교사와 교사의 교사도 교사가 된다는 거 그런 의미를 여러분 받으시고 혹시 연쇄교사에 대해서 그러면 뭐 학설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면 378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378페이지에 연쇄교사를 교사로 보는 근거를 대라. 뭐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거를 된다면 거기 것처럼 최초의 교사자가 피교사자를 특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사자 갑이죠. 갑이 피교사자를 특정하고 누군가를 특정하고 피교사자가 행할 범행을 특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자 간의 명의신탁과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중간 명의신탁까지를 케이스를 봤어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케이스는 이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14년도 모의시험 3차 1문에 나왔던 것은 계약 명의신탁인데 계약 명의신탁 중에서 이제 그 매도인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거를 아는 경우죠. 즉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을과 갑이 있었는데 을과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이 매도인 A와 계약하고 등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 A는 갑이 이제 어떤 말을 해가지고 실제는 을의 부동산을 대신 사는 거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결국 얘는 악이라는 거죠. 여기서 악이라는 거는 얘네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얘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부실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악이라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죠.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얘가 악이라면 이 계약도 등기도 다 무효예요. 이것도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관련돼 가지고 얘가 부동산을 갑한테 넘기니까 갑이 이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매도한 것 관련된 어떤 대책이 될 것이냐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횡령죄도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이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해요? 갑이 매도해 보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갑한테 돈을 내놔라. 돈을 내놓고 돈을 내놔라 놓놓지 않으면 뭐 죽여버리겠다 그랬죠. 378페이지 밑에 그 읽어보면은 뭐 쭉 읽어보면 네 번째 줄에 위 사실을 알게 된 을은 갑을 만난 자리에서 이 벌어지만도 못한 놈 내가 인간이냐는 등 욕설과 함께 먼저 얘한테 뭐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얘한테 욕설을 해.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돌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협박을 했는데 이건 결국 공갈이 되겠죠. 근데 얘가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얘는 누구를 동석시켰냐? 병이라는 사람을 병이라고 하는 아들을 동석시켰어요. 자, 이렇게 된 케이스에서 이제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보면 결국 그 쟁점은 갑의 경우에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대해서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겠냐 관련돼가지고 이미 15년도 전환입차 판결이 나오기 전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무죄가 된다기 전에 전부 다 얘한테는 무죄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 갑의 죄책 그러면 갑의 죄책 관련돼서 갑의 죄책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그러는데 명의신탁 유형 관련된 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입니다. 자, 결국은 학설이 어떻게 되냐? 학설로 관련돼가지고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네. 즉 얘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네.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네. 아, 여기구나. 맞네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네.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봤던 것처럼 뭐다? 기본적으로 얘와 관련돼가지고는 이 뭐 얘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얘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가 이미 확고하게 확립한 그 당시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379페이지 밑에서 그 밑에 네 번째 줄 판례는 그래가지고 판례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그러니까 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어요. 이건 무효라는 얘기죠.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그대로 A가 그대로 보유하는 한편 명의신탁자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결국 이게 무효고 등기는 원래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얘에 대해서 뭐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도 아니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횡령죄,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인과의 관계. 이 매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와 얘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인관계나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신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나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제 판례 입장이었고 이 판례 입장에 따라서 갑은 자기한테 넘어와 있는 명의신탁물을 매도한 경우에 이거는 아무 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 정도의 케이스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전부 다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그 을에 대한 살인죄 불능미수 성립 여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에 화가 난 갑은 얘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갈을 하니까 갑이 얘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을을 죽이려고 청산가리를 구해놨어요. 근데 청산가리를 가져나와서 먹여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설탕을 가져나와서 을을 먹인 겁니다. 그게 이제 살인죄 불능미수가 되느냐 여부고 관련돼가지고 을이 죽어가는데 을은 이제 그 설탕을 먹였는데 갑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갑의 부인이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처인 C가 청산가리를 설탕으로 알고 음식물 넣고 마셔가지고 쓰러져서 죽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근데 갑이 거기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 살인죄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겠느냐 그랬는데 그것들을 성립한다는 것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여기 동석했던 병과 관련돼가지고 그 을의 가방에서 을명의 예금 통장 하나를 몰래 들고 나와 예금 통장에서 현금 자동 지급해서 조작하는 방법으로 을의 예금 잔고 중 500만 원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이체한 후 예금 통장 갖다 놨다. 예금 통장하고 사용하고 돌려놨다? 이거는 예금 통장에 대한 사용 절도가 된다. 그 다음에
예금 통장에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겼다. 이거는 컴퓨터 사용 사기가 된다. 관련돼 가지고 예금 통장에 대해서는 뭐 이게 나중에 보면 부자 관계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만 500만 원에 대한 현금을 이체한 거, 그 컴퓨터 사용 사기에 대해서는 그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정도의 쟁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380페이지에 을에 대한 살인죄 불능미수 성립 여부, 이건 우리가 이미 118페이지에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욕하를 하니까 얘가 정리하려고 그런 거죠. 죽이려고 청산가리를 먹이려 하는데 실제로 설탕을 먹인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그 청산가리는 갑의 부인이었던 C가 먹게 되는데 C가 먹고 신임하고 있는 것을 갑이 보고 그냥 놔뒀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C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뭐 그 정도에 관련된 부작위범 문제도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을이 얘가 욕설했는데 욕설한 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겠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기본적으로 타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방법이 구체적 사실을 들으면 명예훼손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경멸의 감정을 표시하면 우리가 모욕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 을이 갑한테 한 행위가 얘기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뭐 벌어지만도 못한 놈, 내가 인간이냐고 하는 정도는 이제 모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느냐? 이렇게 갑과 을과 병만 있는 세 사람만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욕설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데, 자 거기 관련된 전파 가능성 이론을 판례가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전파 가능성 이론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이 있는 사이에서 이 병과 을이 그런 부자 관계에서 이런 사실을 외부에다가 알릴 전파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파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얘가 이렇게 공갈한 거, 협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갈 미수가 성립한다. 관련돼 가지고 공갈 미수가 성립한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얘가 협박을 했지만 협박을 해놓고 돈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받을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수단의 불법서를 취하는 불법영득의사에서 수단의 불법서를 취하는 판례 입장에 의할 때는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요구했으면 그거는 공갈 행위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38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갈죄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그때 불법은 뭐 어떤 불법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겠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정도는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런 정도의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병의 죄책, 예와 관련된 죄책은 384페이지에 나오는데 예금 통장에 대한 사용 절도, 우리가 그거는 절도죄로 본다는 겁니다. 예금 통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적 가치, 즉 예금 금액에 대한 증명 기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예금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친족 상도가 적용돼 가지고 형이 면제되겠지만은 500만 원을 이체한 거, 자기 뭐 의뢰 통장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것은 컴퓨터 사용 사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는 을과 병의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이라고 하는 3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병 같은 경우 이 공갈 미수에 대해서 동석을 했기 때문에 공갈 미수에 대한 뭐 방조범 정도는 성립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으라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횡령죄 관련된 부분과 명의신탁에 관련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